교재는 몇 페이지 펴주시면 되시냐면 90페이지. 그래서 9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요. 91페이지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뒤에 예제도 하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좌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는 1번, 2번, 4번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해당되는 유형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회계 처리는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할 때 발생되는 회계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3번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제 결론을 내자라면 우리는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올 것이다.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이 들어오든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든 우리 비품이 들어오든 등등등의 계정 과목이 들어올 건데 그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이 들어오는 부분에 유형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사례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각각 맞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우리 회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저희가 추가적인 수업이 하나 더 들어갈 게 있어요. 자, 회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 맨 마지막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이번 시간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만 물어요. 그리고 이게 세무국수에 가면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자산을 취득했다가 결산을 맞이하고 팔면 어떤 상황들이 나옵니까? 라는 걸 전반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은 재미있는 건 우리가 전산이라는 전산회계 세무라는 시험과 우리 공인회계사 주관한 AT라는 시험을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요. 누구의 출제 빈도가 더 높다? AT가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AT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건 국고보조금 달인이 될 상황이에요. 너무 자주 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이 세무급수 부분 때문에 국고보조금 제가 별도 강의 해드릴 때요. 실무에서 나오는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배우지만 현실에 가보시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현재 국가들이 지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요. 2000년대 중후반부 접어들면서 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지원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지원금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그런 국고보조금을 잘 안 내더라고요. 네, 자산 취득 관련된 것만 열심히 내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만 설명하고 이번 강좌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세무 가서 이런 건 해야 돼요라고 하는 거 다들 메모해 놓으시고 계시나요? 전 별도로 메모를 하고는 있긴 한데 뒤에 제가 혹시라도 빠뜨리면 다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유형별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국공채 구입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국공채 구입이니까 우리는 국채나 공채를 구입했다. 제가 앞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제 매입 채권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요거는 시작점에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 나 지금 유형자산 사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유형자산을 사는데 우리 안 사고 싶어도 사야 되는 국공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저거를 염두에 놓고 그 다음에 글씨를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그 국공채 등을 매입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여러분 그림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토지라고 지금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네, 산입니다. 자, 토지를 사거나 또는 누구를 건물을 사거나 또는 차량 운반구를 구입한다. 여기에 비행기나 배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가지를 그냥 기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이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게 되면요. 내 거로 명의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의 등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거 사갖고 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공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할 때? 등록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증서라고 하는 이런 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세요. 이건 사실상 회사 설립할 때도 이게 필요하긴 해요. 자본금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본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자산 취득하는데도 이거 있어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구입하면서 나 얼마 돈을 주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가치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이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매입증서라는 걸 제가 받아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공채를 샀잖아요. 우리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채를 사긴 합니다. 근데 이 공채를 사는데 이 공채는 대부분 증서에 써 있는 금액이 5,000원짜리 구자가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5,000원짜리 구자가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의 구자예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 5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자동차 5천만 원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가 배기량이 얼마인지 자동차별로 그게 좀 틀려요. 그래서 자동차별로 얼마짜리 자동차를 사면 얼마의 공채를 사와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짜리 구자가 나는 지금 현재 200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저 얼마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5천 원짜리 구자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00 하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들고 가서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천 원짜리 구자라고 했던 부분은 증서에 써 있는 금액. 자, 그런 걸 액면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실제 공채나 국채를 살 때는 액면 금액만큼 지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유가증권이잖아요, 국공채는. 근데 우리 유가증권 매입가액 얘기할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은 우리 이거 국공채를 샀다? 그러면 얘 매입가액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거 붙여드렸어요. 이 매입가액은 내가 지불하는 돈인데 이 지불하는 돈은 네가 얼마로 지불할 것이다? 공정가치로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매입가액이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공채는 이 공정가치로 사오지 못한다고요. 5,000원짜리 구자를 200구자 사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100만 원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시장에 가서 이 공정가치, 현재 가치를 물어봤더니 지금 5,000원짜리, 한 구자에 5,000원짜리가 실제 시장에서는 5,000원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4,000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4,000원이 현재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은 4,000원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한 구자당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고요.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나는 돈을 5,000원 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는 4,000원이니까 우리 이 5,000원을 유가증권을 회계 처리할 수는 없어요. 유가증권은 무조건 무엇으로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된다? 공정가치만큼 돈을 주고 사는 게 맞다. 근데 얘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법 규정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가액. 그래서 이 매입가액은 무슨 금액이다? 유가증권에 써 있는 액면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액면 금액으로 돈을 지불해요. 그런데 현재 가치는 저희 가정대로 갈게요.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액면은 5,000원 줬는데 현재 가치는 4,000원이니까 우린 4,000원은 유가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지만 근데 4,000원과 5,000원의 차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차액만큼을 취득 원가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은 이익 분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매입가액이 5,000원이고 현재 가치가 4,000원이라면 유가증권은 현재 가치만큼만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4,000원을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시험지에 이렇게 써주겠죠. 나 단기간 보유할게. 단기매매증권. 장기간 보유할게. 장기간 보유할게.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나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고 우리 1,000원만큼은 유형자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유형자산이 토지였으면 토지라고 처리하고 건물이었으면 건물이라고 처리하고 자동차였으면 차량 운반구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대로 간다라면 나는 현금 5,000원을 지불했고 그리고 나는 공정가치로 들어오는 건 4,000원이고 1,000원만큼은 차량 운반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눈 부분.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취업 나가시게 되면 이거보다 분계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연락처 아실 거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건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매입 증서 말고도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 매입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잠깐 갖고 있다가 실제 업무에 가시면 저희처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갖고 있는 기간을 오래 갖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실질적으로 혹여라도 지금 수업 듣는 분 중에 나는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고 또는 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자가 등록해봤다. 남한테 맡기지 않고요. 자가 등록해 보셨다라고 하면 이거 더 잘하실 거예요. 자가 등록해 보시면 이거 대부분 뭐 얘기하냐면 5,000원하고 4,000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예 살 때 물어봐요. 무슨 분 바로 파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만기를 따져보시면 이게 만기가 5년, 10년, 15년 막 이래요. 그 시간에 갖고 있다고 이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실제 돈이 묶여버려요. 우리 실질적으로 고가의 중형 이상의 자동차 구입하시게 되면 이 강제 매입채권 구입하는 거 돈 여러분 1,000만 원 넘어가는 장소들이 많아요. 그거를 지금 돈을 또 들어가겠다고요? 누가 그 돈을 또 지불해요? 안 하죠. 그리고 그거 갖고 있다고 이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대부분 현실은 그거 구입할 때 무슨 표시하시냐면 저 즉시 그냥 여기서 팔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해요. 그럼 매입증서 나오면서 즉시 팔아요. 그럼 지금 매입가액은 5,000원인데 내가 지불하는 돈은 근데 현재 가치가 4,000원이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얼마 줄 것이다? 1,000원만 줘요. 그리고 잠깐 갖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자를 또 저희한테 주기도 해요. 그럼 그 이자만큼 또 이자 수익 잡아야죠. 여러분 이자 받으면 또 뭐 돼요? 선납세가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입증서 말고도 그 계산한 영수증 같은 걸 하나 더 줘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회계 처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부분에서 그렇게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실무자들 수업해보면 저한테 자격증 배우고 취업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실무를 배우러 오셔요. 근데 자기는 이걸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 배웠던 사람이면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죠. 아니 뭘 안 배웠느냐. 이거에 대한 게 이철이다. 왜냐면 그분들은 실무 수업할 때는요. 자기 본인 회사에서 있었던 영수증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분계 질문을 하면. 왜냐면 영수증 갖고 차대를 맞춰서 분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 분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배우신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냥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부분 중에 우리 시험은 계속 갖고 있다는 문제로 내요. 현실은 즉시 시장에서 무엇한다? 바로 팔아버려요. 살 때 그 얘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험에서 안 내는 것 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이자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게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자동차 구입이 실질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구입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실무에서는.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시험에선 자꾸 내고 싶어 하지만 업무상에서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빈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빈도는 많지 않고요. 자, 빈도는 많지 않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빈도는 많진 않지만 무슨 부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냅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대요. 그러면 저는 건물과 누구를 같이 샀다? 토지를 같이 샀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우리 함께 샀으니까 일괄 취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물은 건물이고 토지는 토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땅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일 거고요. 여기는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토지와 건물을 살 때요. 지금 얼마짜리다라고 해서 각각 정리해서 받았으면 괜찮은데 저는 각각 정리하지 않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저 5억 지불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5억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저는 회계 처리할 때 등기를 각각 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로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로 등기 냈을 때 토지 금액은 얼마, 건물 금액은 얼마라고 회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요거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억을 지불했을 때 나는 지금 기존 건물을 무엇하겠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는 등기를 토지하고 건물 두 개 다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5억을 지불했는데 토지 거 얼마, 건물 얼마 거 무엇할 수 없다. 나 구분이 힘드네. 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금액, 건물 금액 얼마. 그러면 너 토지 금액 얼마, 건물 금액 얼마인지 시장 가치 파악할 수 있지? 시가 파악해서 그 시가대로 뭐 해라? 안분해라. 그래서 토지는 현재 시가를 파악해 봤더니 얼마이고 7억이고 건물은 3억이었다. 여러분 저 5억 잘 주고 산 거네요. 그죠?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절반밖에 안 줬으면 저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가 돼요? 1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토지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토지는 내가 지급한 5억에 대해서 곱하기 두 금액의 시가를 합치면 10억. 자, 그 10억 중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이다? 7억. 그럼 여러분 70%에 해당되는 금액. 그럼 3억 5천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물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 얼마? 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개의 시가의 합은 10억. 자, 그리고 그 중에 건물은 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 5천만 원이 무슨 금액이 된다? 건물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위에 우리 토지는 3억 5천, 건물은 1억 5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 가치 또는 공정 가치로 무엇하셔라? 안분하셔라. 또는 현재 가치로 우리 무엇하셔라? 안분하시라. 또는 우리 상대적 현대 가치 뭐 이렇게 현재 가치 또는 시장 가치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두 개의 금액이란 표현이겠죠. 그래서 안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문제가 세무에서 분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기 문제 끝자락에 우리 무슨 뭐 소수점은 절사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수점이 원래 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우리 가끔씩 소수점 등장하지 않는데도 소수점을 거론하는 출제자가 있어요. 본인을 믿고 계산하시면 되세요. 뭐 소수점 얘기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 소수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소수점 얘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를 막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계산이 틀린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회사가 시장 가치를 안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구입할 때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증빙을 따로 받으면 이런 안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을 배우면 토지는 면세에 해당이 돼요. 면세이면 우린 계산서라는 증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은 우리 과세라고 표현해요. 과세라고 하는 건 세금 10%가 있습니다. 무슨 세금? 부가가치세. 그래서 건물은 세금 계산서를 제가 받게 돼요. 그럼 증빙이 각각 다른데 이 금액이 안분을 할 일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분이 불분명하다. 나 5억은 줬는데 그러면 시장가치를 안분하는 건 맞습니다. 원리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자, 지금 저는 아까 5억을 지불하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다 쓰기로 했어요. 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서 이제 들어가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잠깐 지울게요. 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잠깐 할 거냐면 지금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샀어요. 근데 이 건물은 안 쓸 거예요, 여러분. 건물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건물이 지어진 지 35년이 됐대요. 너무 오래된 건물. 그래서 물도 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사긴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엇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 자, 그럼 이 철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철거할 거 아니시죠? 그런데다가 또 제가 35년, 한 40년, 50년 된 건물, 막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건물, 누가 안 살고 있는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그 건물을 부수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다? 슬라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철거 못해요. 그 슬라브에 발암물질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슬라브 건물 철거할 땐 비용 더 많이 지불하셔야 돼요. 그거 사람이 올라가서요. 나사 하나씩 하나씩 또는 못이 있었다. 그럼 못 하나씩 하나씩 빼서 그거 부서지지 않게끔 하나씩 하나씩 빼내요. 근데 그거 부서지면 그 부서지는 먼지 사이에서 그 발암물질에 대한 성면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 다 그 마스크도 그 방독면 수준에 가까운 마스크를 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물 함부로 철거 못 해요. 그래서 이 철거하실 때 철거하는 사업자들이 따로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길 가다 보면 큰 덤프트럭 있는데 무슨 환경 이렇게 써 있는 분들 대부분 철거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자, 그럼요. 그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고민할 건 이거예요. 나 지금 5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철거비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철거비 얼마 들어갔는데, 철거비 한 2천 들어갔어. 거기 막 쓰레기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2천만 원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철거비도 2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건물은 안 쓸 거니까, 여러분 건물 등기 내실 거예요? 등기 내면 나만 손해죠? 등기 안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기는 뭐만 낼 거예요? 토지. 그럼 건물의 등기가 없으니까 5억 지불한 거 모두 다 토지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건물을 부순 건 누구를 쓰기 위해서? 땅을 쓰기 위해서 건물을 부순 거죠? 그러면 이 철거비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 거죠. 자, 우리 분명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다 가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철거비는 자연스럽게 무엇할 수밖에 없다? 가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산하는 건 좋은데 이 철거비를 무슨 계정 과목을 쓸 거냐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린 건물이 없어요. 그럼 제가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철거비도 토지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건물을 부수면 여러분, 이제 그거 건물 부술 때 철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 부실 때 이 안에서 뭐 나올까, 여러분? 철골 나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시멘트를 부을 때도 시멘트 사이사이에 철조망 같이 뭔가 생겨져 있는 거 다 구조물 만들어서 넣죠, 여러분. 그거 다 나와요. 그거 따로 뺍니다. 왜냐면 그거 따로 빼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철골, 또는 우리 왜 쇠 같은 거 중간중간 세우죠, 여러분. 건물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철골들이 나오면 이거는 따로 돈 받고 파실 수 있어요. 그런 걸 폐기물 매각대금이라고 얘기해요. 폐기물 매각대금. 그러면 저는 이거 철거비 2천만 원 들어갈 때 그분들 얘기합니다. 폐기물 매각대금이 있어서 그것만큼 빼주고 저희한테 돈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철거비가 2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한 돈이 있어서 매각이 아니고 여러분 매각에 대한 돈이 5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실제 얼마만 줄 것이다? 우리는 1,500밖에 안 줄 거예요. 대부분 이거 같은 사람들한테 업무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에 가산하라고 했던 철거비 2천에서 매각해서 받는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뺄 거니까 우리는 실제 토지 금액인 1,500만 가산이 되셔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 만약에 업자가 다르다, 그럼 회계처리 다 제각기 나오겠죠. 나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금액은 A한테 주었고, 철거는 B한테 했고, 매각은 C한테 했다. 그럼 회계처리 다 제각기 나오겠죠. 어쨌든 시험을 내고 싶은 대로 동시에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토지에 건물을 구입한 금액 모두 다 정리시켜 주시고요. 그 금액에 우리 철거 비용이 있다라면 비용 더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으면 그 부분 무엇 하셔라? 빼라. 그게 토지에 뭐가 될 것이다?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독으로 낸 출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단독으로 냈다? 아, 나 세금 계산서 받아오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단독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뒤에 추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수업을 할게요. 이건 부가가치세에서도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사서 건물을 쓴다라고 하면 토지 건물이 차변에 들어와야 되고, 아, 우리 토지 건물 같이 샀지만 토지만 쓸 거예요. 건물 너무 오래돼 부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린 건물의 가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토지다. 거기에 철거 비용 더하고 매각대금 있으면 빼서 우리는 최종 토지 금액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거는 왜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두 가지의 사례는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건물이 아니라 구입한 거예요. 건물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샀는데 그 사는 부분 중에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장부에 난 뭐가 있다? 건물이 벌써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는 차변에 건물이 있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재무 상태표에 벌써 건물이 나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은 오래 산 건물이 아니라 예전에 사서 갖고 있는 건물인 거죠. 근데 그 건물을 무엇했다? 부쉈다. 철거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건물을 부쉈으니까 우린 또 무슨 비용 나와요? 철거 비용.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 구입하고 철거했을 때 그 철거 비용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 나는 가지고 있었던 건물, 구입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가지고 있었다. 보유 중인 건물이죠? 보유 중인 건물을 철거했을 때 철거 비용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구입하고 건물을 부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야, 토지로 회계 처리하면 돼? 이 얘기인 거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철거를 했다? 그럼 얘 무슨 처리한다? 아, 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유형자산 뭐가 될 것이다? 처분, 손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구분하는 것 때문에 매번 시험에서 체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라면 너 건물은 장부에서 무엇 해달라? 없애줘. 그쵸? 차비에 있었던 건물 어디로 보내요?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철거하는데 비용은 우리 모두 다 무엇해라? 비용 처리하면 된다.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해라.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이 수업 했어요, 여러분. 우리 비용이 나오게 되면 별도의 비용 계정을 쓴다. 아니면 우리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그래서 전액 비용 처리하라고 했지만 이 비용은 별도 계정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무엇해라? 가감해라. 제가 이렇게 써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익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물은 대부분 보면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낙후 건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보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누구한테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항상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원리적인 부분 때문에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써드렸지만 아예 우리 처분 손실에 무엇한다?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건물 없애주시고요. 건물하고 또 한 몸좀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항상 같이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의 철거 비용을 우리 무엇해서 더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재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 취득 후 지출이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예요? 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토지를 샀어요, 여러분. 자, 토지를 사고요. 이후에 취득한 뒤에 또 다른 지출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짓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평탄화 작업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평탄화라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취득 후 지출이거든요. 이 평탄화 작업은 이 땅을 여러분 고르게 탄탄하게 다져주는 작업들. 여러분 제가 야산을 구입했어요. 야산에 건물 올려요, 여러분? 건물 못 올려요.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 나무 있으면 나무도 다 뽑고 평탄화 작업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의 비용들이 토지 취득 후 지출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평탄화 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하는 거? 우리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배수 설비를 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거나 조경, 공사가 있었다라면 여러분 제가 오타냈네요. 공사가 맞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공사, 그래서 조경 공사가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평탄화 작업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그럼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요. 제가 지금 천안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천안 터미널에 백화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터미널이 생기고 그 옆에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그 백화점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일정한 부피를 사용하면 우린 또 지자체한테 뭐 해줘요, 여러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죠. 저는 그 조형물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공원을 조성해주거나 뭐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천안 터미널로 가면 무슨 의미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천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거기 가면 이상한 조형물 한 3개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들 또는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해주거나 뭐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살았던 서울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 근처에 그 이마트라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뭐가 들어와져 있냐면 공원 조성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분수도 나오고요. 자, 그렇다라면, 자, 일단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그럼 조경공사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그 앞에 뭐도 해줘, 여러분? 도로공사 싹 해주죠. 그리고 그 앞에 들어올 때 이마트로 들어오는 또는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주고 그리고 물 빠지는 거 뭐 그리고 안전요원들 나와서 계속 뭐해요 여러분 고객님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누구 건너가라고 차 진입로 막아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업이 큰 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볼 기회는 많지 않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모르겠어요. 다 자가 건물들이 있었던 회사들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비용들이 다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 때문에 뭐 앞에 도로공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거나 뭐 조경공사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했던 거는 기억은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랬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입로의 개설이라든지 배수 설비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우리 조경공사에 대한 부대 시설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에 대해서 내용을 따져봤을 때 여러분 내용연수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냐 한정적이냐 그리고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우리 회사 측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회사 측에 없다라면 또는 회사 측에 있다라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다 또는 영구적이거나 또는 유지보수 책임이 우리 회사 측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로 정리한다? 토지로 정리하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그냥 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자, 그래서 토지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내용연수가 한정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몇 년 정도 지나면 못 써요. 또 고쳐야 돼요. 라는 부분들. 진입로 개설이나 배수 설비 여러분, 우리 중간중간에 뭔가 손을 보긴 하거든요, 사실. 네, 도로 포장도 그렇고. 그럼 한정적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이거나 그 유지보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라고 하면, 자, 회사 측에 있다라면 이 부분은 뭐로 간다? 건축물로 간다. 또는 그냥 구축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구축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계 1급에 냈던 회가요, 여러분. 한 7, 8년 전에 회계 1급에 냈었거든요. 난리 났었어요. 이거 말고도 시험 문제가 다른 게 어려워서 회계 1급 합격률이요. 20%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최근도 20%가 안 되긴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시험의 합격률이요. 간신히 20%가 됐던 거로 기억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려웠어요. 금년도 아직까지 봤던 시험 중에 1회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회계 1급에 세무에서 내는 문제들이 꽤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세무까지 같이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회계까지만 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 쪽도 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합격률이 바닥을 쳤어요. 회계 1급이 20%가 간신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10명 시험 봤을 때 2명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떨어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시험이 어려울 때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회계에 실기 문제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토지로 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유지보수 책임은 회사 측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대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회사가 지불을 했어요. 건물을 올릴 때 부가적으로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지방 자치단체인 지자체가 대체적으로 책임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왕십리에 분수와 공원시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설계를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책임은 이마트가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지자체가 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의 땅이 실질적으로 누가 갖고 있는 땅, 우리 지금 이마트 땅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게 될 수 있다. 그냥 토지로 정리하고요. 이마트가 거기서 사업을 폐쇄하면 그거 이제 내용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겠죠. 누가 사야 되잖아요. 땅이 이마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씩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규모가 좀 큰 건물을 짓는 경우에 많이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경공사도 들어올 수 있는 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죠. 네, 조경공사 부분도 실제 가치라는 부분으로 책정이 돼요. 네. 자, 그 다음 현물출자입니다. 여러분 현물출자라고 하는 부분의 현물은요. 여기서 말한 현물은 여러분 현물이에요.
자, 그럼 현물은 눈에 보이는 자산을 주겠다. 그러면 건물을 주거나 우리 토지를 주거나 근데 건물이나 토지가 회사로 들어오는데 무엇 하겠다? 출자에 여러분. 그럼 건물을 주고 출자금을 형성하는 거니까 우리 법인이니까 뭘 주겠다? 나 돈 지금 주식으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물 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가 지금 건물이 들어오든 땅이 들어오든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누구한테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들을 주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한테 유형자산을 무엇한다? 취득은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들한테 토지를 샀답니다. 그럼 토지를 샀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사고요. 저는 뭘 주겠다? 이들한테 주식을 교부하겠대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정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 7,000원인데 자, 그런데 우리 주식의 액면가액은 제가 왜 이거 주식자는 빠뜨렸을까요, 여러분? 주식의 액면가액. 여러분, 액면가액은 주식. 여기에 얼마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00원이라고 써 있다. 여기 써 있는 금액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요. 주식을 발행할 때 이게 샘플을 공시해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증권 그런 거 보관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견본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삼성이라고 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실제 발행했을 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는 안 들어가 봐서 2018년도 기준에서는 이게 5,000원에 발행했던 액면가 금액이 발행은 5,000원에 하지 않았지만 5,000원짜리가 뭐 20만 원 넘어가죠. 지금도 뭐 중간에 다시 재발행을 했긴 했지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주식 액면가에 5,000원짜리래요. 그러면 토지는 지금 7,000원짜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식을 받겠다고 오케이를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증서에는 5,000원이지만 시장에서는 5,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증서를 받죠. 아니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을 누가 자기 땅을 주면서 주식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요. 현물 출자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액면이라는 금액이랑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액면과 주식의 발행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에 만큼 발행이 되져요. 그럼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액면보다 무엇하다? 크다예요. 그래서 액면은 5,000원인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 금액은 얼마이다? 7,000원. 이거로 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오케이 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는 토지도 그것만큼의 가치는 돼야 해요. 그냥 무조건 주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토지 얼마? 7,000원이 생기고요. 7,000원짜리 토지가 생기고요. 자본은 항상 액면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000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왜냐면 액면보다 더 비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2,000원이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현물 출자는 사실상 요 분계 형태가요. 안 바뀌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액면가보다 더 낮은 금액의 주식을 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땅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절대 주식 안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면가만큼의 가치가 되거나 또는 액면가보다 더 높거나 해요. 네,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를 해라. 그래서 공정가치는 7,000원, 근데 주식의 가격은 5,000원이다. 그러면 이 상황은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7,000원짜리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나와지게 됩니다. 자, 증여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았다, 무상으로 취득을 했다. 자, 이 얘기는 자 이들이 주주일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의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우리 회사에 무엇을 했다? 공짜로 땅을 주었어. 공짜로 우리는 건물을 받았어. 이 얘기인 거예요. 전 이게 아까 토지라고 그림을 하나 따왔으니까 여러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회사는 해피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지금 내가 그 땅 원래 얼마 주고 샀었다. 이 사람들이 나 취득할 때 금액 얼마 주고 10,000원 주고 샀던 땅이야. 이거 너네 지금 회사에 내가 증여할게. 무상으로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주나 임원이 얼마 주고 샀는지는 우리한테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 주고 산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받은 날짜에 뭐가 중요하다?
야,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자산, 자, 제가 취득한 자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증여받은 자산이겠죠. 네, 증여받은 자산에 공정 가치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가 5만 원이면 나는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그럼 5만 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로 내 수 중에 뭐가 생겼어요? 자산이. 그러니까 내 수 중에 지금 수 중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중으로 안 쓰고 증으로 쓰겠지만 그래서 내 수 중에 뭐가 들어왔다? 자산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돈이 안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게 이때 생겨요. 그래서 공짜로 뭔가 생기는 거. 나는 무상으로 뭔가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차변엔 자산 써주시고 대변엔 영업의 수익 계정인 자산 수중 이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도 이렇게 되면 수익 계정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는 건 차입원가를 자본화해라 또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건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건설을. 자,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회사는 무엇할 것이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뱅크에 가서 건설과 관련된 돈을 무엇하였다? 빌려왔답니다. 그래서 빌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돈을 빌려왔으니까 우리 사용한 기간에 맞춰서 뭐 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하겠죠. 자, 그럼 이때 이자를 지급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융권에 주는 돈이니까 금융 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차입원가 자본화를요, 금융비용 자본화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비용을 무엇하겠다, 자본화하겠다라는 글씨가 붙으면 우리는 지금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글씨가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봐달라. 자, 원래 여러분 제가 돈을 빌려왔어요. 돈 빌리고 은행에 내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차변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쵸?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는 게 원래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당기 비용인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차변에. 그런데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글씨가 붙으면 또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붙으면 우린 반드시 차변엔 무슨 계정을 써라? 자산 계정을 써라. 근데 이렇게 쓰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나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은행한테 토지 담보로 맡기고요. 대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있었겠죠. 그때 나가는 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정답이에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전에 취득원가 얘기할 때 제가 부대 비용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했었던 부분, 자, 이 부분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 건설 자금 이자는 분명히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우리는 일반적인 운영 자금이 아니라 무엇이다? 건설 자금 또는 시설 자금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자금과 관련된 무엇은 이자는 무엇으로 처리한 게 맞다? 건설 중인 자산이 맞아요, 여러분. 그걸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금융비용 자본화. 그런데 그 글씨가 있을 때만 자본화가 돼요. 그래서 요건 시험에서 5출제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제위원이 마음속으로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답이야라는 문제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시험지 지문에 금융비용 자본화해라, 차입원가 자본화해라는 글씨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그냥 돈 빌려오면 그 돈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거 원칙은 뭐가 우선이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 우선인 거지 건설 중인 자산이 우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는? 회계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을 썼겠죠. 근데 누군가는 아 건설 중인 자산 낸 문제구나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답안은 건설 중인 자산을 올라왔어요. 근데 기본 단서가 빠졌단 말이에요. 다 이의제기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맞았으면 처리가 됐죠. 뭐로 쓰든 이자 비용을 쓰든 건설 중인 자산을 쓰든 그래서 우리 회계는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글씨라는 게 붙어 있을 때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부분. 근데 업무는 시설자금, 건설자금이면 우리 모두 다 뭐로 간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는 게 맞아요. 법인세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는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본화 대상에 해당되는 차입 원가의 기간은 건설을 시작한 날짜가 있을 거고요. 그 시작 일자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 예정일까지 나가는 이자 비용이 우리 자본화 대상으로 들어오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차변에 항상 건설 중인 자산을 쓰자. 자, 그 다음 이제 교환 얘기가 등장합니다. 교환. 자, 우리 교환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상대편, 상대,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무엇하겠다? 교환하겠다. 그래서 물물교환처럼 교환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교환은 이종자산 교환과 동종자산 교환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이종자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혀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겠다. 자,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나는 자동차를 상대편한테 주고 상대편은 나한테 뭘 주겠다. 상대편은 나한테 컴퓨터를 주겠다. 아, 나는 지금 컴퓨터를 주고 상대편은 나한테 뭘 주겠다. 기계 장치를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른 상이한 자산 간의 교환을 우리는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주었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장부에서 없어지고 저는 비품이라는 건 새로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와 컴퓨터는 시장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라고 하는 시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공정가치를 파악해서 그것만큼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은 서로 현금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자동차의 금액은 500만 원이래요. 시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근데 이 컴퓨터는 50만 원짜리래요. 아, 그럼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주는 회사 입장에서 근무해요. 그럼 저도 바보가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500만 원 받고 자동차를 시장에 팔아버리고 제가 컴퓨터를 한 대 사줘. 그쵸? 그러면 지금 니들한테 얘기하겠죠. 야, 니네 컴퓨터 시장에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내가 500만 원짜리 주면서 너한테 내가 50만 원짜리 받으라고?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컴퓨터를 저한테 넘기는 회사는 아, 내가 500만 원짜리 자동차 가져오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를 450만 원을 무엇해 줄게? 입금시켜 줄게.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정가치라는 걸 파악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가치가 비슷한지 유사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차이가 난다라면 당연히 내가 무엇할 것이다. 내가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는 50만 원짜리 컴퓨터가 생기는데 450만 원 돈 받으니까 비품은 50만 원이고 현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 새로운 비품은 50만 원짜리가 생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식화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무엇으로 공정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정리해라. 그래서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우리는 취득 원가를 무엇한다? 우리 측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무엇했다라면 주고받았다라면 현금을 주고받는 걸 수수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주고받는 게 수수. 자, 그래서 지급했을 때는 상대편의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는 거고요. 내가 돈을 받을 때는 상대편에서 나한테 주는 자산의 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줄 때는 무엇하고 더하고 내가 받을 때는 빼서 취득 원가가 확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품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형자산 처분손익은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또는 공정가치라는 금액과 무슨 금액, 장부금액의 차이가 원래 실질적으로 이익이다, 손실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이종자산 교환이었을 땐 당연히 나온다라고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요런 예제를 가지고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종자산 교환이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갑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갑의 입장이었다라고 놓고 볼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갑은 지금 을이라는 회사한테 기계장치를 제공하고요. 을한테 나는 차량 운반구를 받겠대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수취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취? 인수한다고 할 걸 그랬나요? 어쨌든 인수하든 수취하든 그래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계장치와 누구는 차량 운반구는 누가 봐도 이종자산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분계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걸 글로 다 줄 거예요. 네, 글로 줄 거고 저는 글로 쓰지 않고 박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하는 건 갑이라는 우리 회사 정보니까 우리 회사는 얼마 주고 샀다는 취득 원가부터 정보를 다 정리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10,000원이고요. 기계와 관련돼서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가치가 감소된 것만큼 회계 처리해서 쌓아놓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7,000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린 장부가액은 3,0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부가액은 여러분 취득 원가에서요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나온 금액이 장부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장부가액. 그래서 3,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장치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해보니 4,000원이래요.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계장치를 누구한테? 을한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 4,000원짜리 주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을의 상황을 봤더니 차량 운반구를 나한테 주는 을은 취득원가 12,000원짜리 차량이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0원짜리였대요. 그리고 장부금액은 2,000원. 자,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한 공정가치는 현재 1,5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주는 기계장치는 얼마짜리인데 4,000원짜리인데 그런데 내가 새로이 받는 자동차는 1,500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차량 그대로 인수할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없죠. 그러면 공정가치가 맞춰져야 저도 이 자동차를 인수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을이 얘기합니다. 나 너한테 현금 2,500원 주면 되지 않아? 라고 합니다. 두 금액 더하면 1,500원과 2,500원 더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 갑이 제공하는 기계장치와 딱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현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차량 운반구 갑입니다. 우리 회사는 갑이라고 해서 저희는 갑만 회계 처리할게요. 갑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보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 4,000원. 자, 그런데 너가 현금을 받았지? 네, 받았어요. 얘가 지급하기로 했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급하면 더하고 빼면 무엇 해라? 우리 수령하면 빼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내가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반드시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빼야죠. 그래서 4,000원에서 2,500원을 빼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된다?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이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져봐야죠. 자, 지금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3,000원이고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정가치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보상으로 우리 2,500원도 받았고 그러면 우리 장부에 남겨져 있는 건 3,000원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4,000원이니까 자, 우리 공정가치 금액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공정가치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우리 장부 금액인 3,000원을 빼주시면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 이익인지 손실인지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의 차이만큼이 양수이면 이익이고요. 차이만큼이 음수이면 손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양수니까 이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나왔다고 봐줘야 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종자산, 동종자산 회계에서 모두 다 출제했고요. 이종자산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항의들이 조금 있었답니다. 출제했을 때. 그래서 요즘은 동종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종은 의미만 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종과 동종도 운납분명 만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는 없어져야죠. 그럼 장부에서 없어지는 금액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했던 취득 원가가 장부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랑 한 몸이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요. 항상 같이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대변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있었던 게 없어지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차변에 오겠죠. 그래서 이 차변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7,000원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현금 얼마 받았죠? 2,5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2,50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우리 현금 수령한 것만큼 우리 또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 생긴 게 누구죠, 여러분? 저는 자동차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1,500원을 써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유형자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넘겨주면서 저는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습니다. 그 이익이 얼마이다? 1,000원. 그럼 여러분 차변의 합계 7,000원, 2,500원, 1,500원 더하면 전체 얼마가 되죠, 여러분? 11,000원. 대변의 합계 얼마 되죠? 11,000원. 차대는 다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분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 이게 지금 이종자산의 교환이었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종자산 교환을 볼게요. 자, 여러분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 자, 동종자산 교환은요. 지금 동일한 업종 내에서 무엇하는 부분,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공정가액도 무엇하더라? 비슷해요, 여러분. 아주 상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동종자산끼리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린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아니 비슷한 공정가액에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 무슨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나오겠니? 유형자산 처분손익 안 나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비슷한 기계끼리 바꾸는 거, 비슷한 자동차끼리 바꾸는 거, 비품끼리 바꾸는 거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기가 더 편한 회사와 데스크탑을 쓰기가 더 편한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 데스크탑 별로 많이 안 쓰거든요. 노트북이 더 편한데 그럼 거기 교환할래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래 손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동종자산의 교환은 우리 교환으로 무엇하는 제공하는 무엇에 대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또는 장부가액에 자, 여기부터 여러분. 자, 이 부분은 회계에서는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고요. 세무에서는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정가액도 무엇하다? 비슷하다. 그런데 공정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대요. 현저히 차이. 자, 이런 부분. 지금은 이거 별로 안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요. 자동차 얘기했을 때 회사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그럼 중고자동차잖아요. 근데 그 중고자동차를 자동차 대리점에서 인수를 하고 신차를 다시 구입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신차와 중고자동차의 가치가 같다 다르다?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추가적으로 대리점에 자동차에 대한 그 공정 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거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대리점에서 아예 이렇게 해버리죠.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아예 연결해버리죠. 그래서 대리점에서 자동차 인수 안 하고요. 중고 매매상한테 아예 넘겨줘 버리고 그쪽하고 매매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행위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교환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우리 주고받는 금액이 중요하다라면 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돼요. 자,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면 동종자산 교환이 아니라 우리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동종자산 교환이면 그냥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비품이 무엇될 거고 없어질 거고 그리고 새로운 비품이 생길 것이다. 내가 갖고 있었던 자동차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동차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당연히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자동차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갑을 우리 회사로 놓고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갑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 회사 갑은 차량 운반구를 을한테 제공하고요. 을도 차량 운반구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운반구를 수취했어요. 자, 그랬을 때 차량 운반구를 갖고 있는 우리 회사 갑은 취득원가 15,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2,000원. 자, 우리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했고요.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확인해 봤더니 3,5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크게 차이도 안 나네요. 자, 을도 취득원가 12,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장부가액은 2,000원.
그런데 시장의 공정가치는 3,500원. 그럼 내가 주는 것도 3,500원의 공정가치고 을이 나한테 주는 것도 3,500원이죠. 그럼 공정가치의 차이가 현저히 나요? 현저히 안 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장부가액과 이거의 공정가치도 500원 정도이면 현저히 난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현금 수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 누구요? 을한테 받은 거. 자, 요거의 취득 원가는 자신이 무엇한?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장부가액으로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이다? 3,000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운반구 9, 얘를 9라고 불러주면 되고요. 얘를 9, 새로 생긴 애를 신.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을 때는 신 9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차량 운반구 없어지고 차량 운반구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얼마? 15,000원. 여기는 항상 취득원가로 씁니다. 그리고 얘하고 한 몸으로 세트로 움직이는 우리 감가상각 요객 12,000원 같이 없애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자동차 신은 3,000원이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종자산의 교환.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은 가치가 유사하다. 그리고 상대편이 나한테 주는 것도 가치가 거의 유사해요. 네, 그러면 현금수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보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우리 같은 용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무슨 의미신 거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부분 또는 중소기업청, 자, 그들이 지원하는 돈,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 국고보조금이라고 부르자. 자, 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부보조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전산회계는 국고보조금 용어를 여전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AT라고 하는 시험은 정부보조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산시험을 볼 거라서 국고보조금을 써드렸고요. 그리고 현업은 국고와 정부를 모두 다 씁니다. 세법은 정부보조금 용어 잘 안 쓰고요. 국고보조금 선호하고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한 돈에 의해서 내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은요, 우리 취득원가에서 무엇하는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해서 그 자산,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건데 그 감가상각을 하는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하고 상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목적상 기억해 주실 건 국고보조금은 우리 무슨 계정이다? 차감 계정입니다. 누구의 차감 계정이다?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자산의 차감 계정. 그리고 무슨 자산? 유형자산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란 부분. 회계는 이 정도까지는 출제를 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자산을 사면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고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정도까지는 회계에서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회계 처리 부분은 저희 별도로 따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자,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전 이 문제가 수록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기출문제 형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문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는 하네요. 자, 어찌됐든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우리는 과거에 취득한 금액으로 장부에 보여줘야 한다. 역사적 원가 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고 있죠. 두 번째, 현물 출자라든지 증여 그리고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무엇으로 우리 이 자산은 취득 원가를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럼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해야 되겠죠. 난 이 문구가 왜 틀렸다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저도 이 문제 보고요. 이게 왜 틀렸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어를 배우는 것도 아닌데 어순의 순서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답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은.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한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를? 공정
가액으로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취득 원가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바꾸래요. 아, 근데 취득 원가를 공정가액으로 한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왜 틀렸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부분,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딴 거로 바꿔서 내년에 책을 쓸 때는 바꿔버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의제기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글자의 어순을 바꿔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더 올바른 말이랍니다. 네, 그대로 주장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무엇하였다?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자, 그 철거할 때 우리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고요. 없애주셔야 되고, 그리고 처분 손실로 반영할 것이며 남겨져 있는 장부 금액은 처분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전에 무엇으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근데 별도의 비용 처리가 아니라 처분 손실에 무엇한다? 가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자, 이거를 동종자산이다, 이종자산이다,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죠. 자,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가셔라. 그죠? 취득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갑니다.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과 관련된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시 회계 처리 부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종류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착출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거기에 부가가치세라는 것까지 이제 붙어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좀 많은 단락입니다. 이번 강좌도 사실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셨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구를 더 많이 기억해야 되고 누구를 버리고 가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회계에서 조금 덜 나오고 세무에서는 무조건 나오고 이런 식의 관점이라서 뭐 빈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돼서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감가상각이란 부분을 다음 강좌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